이제 2주 동안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선생님이 뭘 수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뭐가 어렵게 나왔냐면 3월 모의고사가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거 작년도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2 3월 모의고사가 1등급 커트라인이 79점이었고 이번 올해 얘들아 1등급 커트라인이 77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작년에 95점이고 여러분 이번에 시험 봤던 게 91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가 1학년 때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2학년 딱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지금 한 재작년도 여러분 거의 80점대 초반이어서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걸 조금 정리를 하고 그래서 2주 동안은 여러분 올해 얘들아 3월 모의고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야. 자,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우리 시간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월 동안은 선생님이 지금 개념 수업 한번, 클리닉 수업 이렇게 한번 들어갈 건데 자, 개념 수업 때는 여러분 뭘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문학교과서가 들어가요. 고등학교 다 문학교과서가 들어갈 거라서 문학을 조금 본격적으로 얘들아 끝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 여러분 수능 특강만 공부하시면 되게끔 여러분 이제 2학년 1학기 때 3학년 여러분 그 문학까지 다 좀 끝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은 문학을 좀 더 한 70% 문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문학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 작품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학년들은 문학사를 배워요. 그래서 문학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조금 배웠어. 시조, 가사, 고려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향가 얘네들 여러분 쭉 여러분 어떤 갈래의 특성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천했는지 배웠지. 그런 걸 현대시에서도 배우고 고전시가에서 또 배워 얘들아.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다 보니까 문학사랑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쭉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여러분 선생님이 좀 많이 본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문학사의 필수적인 작품들을 가지고서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개념 수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이 이번에 이제 바뀌는데 원래 지금 클리닉은 기출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고 여러분이 분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선생님이 이제 클리닉 수업을 시험을 보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전주에 봤던 거,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했던 거 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테스트가 무조건 한 번씩 20분 안에 이제 시간을 딱 제한해서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 클리닉 시간에는 여러분 고3 기출문제들을 볼 거예요. 고3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풀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풀이 수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제 풀이 수업으로 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푸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풀이해야 되고 이런 걸 문제를 풀려면 어떤 스킬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여러분 내가 우리 작품들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 이제 1학년 때는 선생님 교재명이 국어의 스텝이었거든요. 스텝을 밟아서 개념 올라가자 라는 의도고 2학년은 선생님이 이제 명칭을 바꿨어요. 국어의 단거나 이러면 하나로 이제 총집합을 시킬 거야. 문학을 완성.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학 완성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목표하는 건 요거거든 얘들아. 문학을 완상하기. 이러면 완상 혹시 무슨 뜻인지 알까 얘들아? 감상인데 천천히 감상하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 감상한다는 건 혼자서도 작품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작품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넓고 멀리 독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작품을 보더라도 이 작품과 관련된 다른 작품들도 같이 보고 이거를 깊이 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시험을 이제 2학년 때는 1학년 때도 작품 수가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2학년 때는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수업들을 학교에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작품 수도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많았지만 여러분 더 늘어날 거거든. 그래서 지금의 1.5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그걸 좀 미리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1월 달부터 좀 들어가고 여러분 12월 2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로 좀 어렵게 나왔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아까 1등급 커트라인
시간이 선생님 77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점수가 여러분 그 난도를 설명해 주는 점수잖아요. 표준 점수가 국어가 처음으로 얘들아 163점이 나왔어. 여러분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 164. 수능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게 154점이거든 얘들아. 표준 점수가 163은 진짜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작품들 좀 한번 볼 건데 문학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선생님 몇 쪽을 한번 보냐면 얘들아 여러분 그 10쪽에 있는 정갑805이라고 하는 지문을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원래는 보기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기부터 보지 않고 작품으로 그냥 바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보기를 비교해 볼게요. 반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전가팔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작가 이름이 뭐라고 들어갔냐면 전휘일이라고 들어갔거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희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신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사대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사대부들은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와야 했었지? 얘들아 1학년 때 우리 다 배웠잖아? 얘들아 그치? 얘는 여러분 자신의 얘들아 유교적인 신념 그 다음에 자연 그러면 유교적인 어떤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유교적 신념이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까요? 이 모의고사에서 역군은 맞아 임금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역군은 같은 여러분 혹은 춤과 관련된 임금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효는 여러분 사실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효가 들어가는 작품이 있어도 그 효는 춤이랑 같이 엮여서 들어가니까 효는 선생님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유교에 대한 내용이 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대부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하잖아. 그러면 신하로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도 있지만 뭐도 해야 돼? 백성, 그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 여러분 10월 모의고사에서 민농가 혹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민농가? 그래서 여러분 저 착취하는 저 나쁜 탐관오리들아 너네 그러면 안 돼. 백성들아 우리 농사 열심히 짓자 하면서 민농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거든. 그런 내용의 작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유교적 신념은 크게 춤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자연이랑 조금 맞물리면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내가 공부하는 거 수양하는 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대문생이 안 나. 고상구곡가. 여러분 고상구곡가라고 하는 작품이라든지 이 두 작품들은 여러분 태계 이황과 그 다음에 여러분 율곡이가 써서 여러분 유교적인 학문의 가치와 그걸 자연 속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는 거야. 자, 자연은 당연히 여러분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작품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전가 8곡이거든요. 8곡. 그러면 총 이 글은 8수로 되어 있는 여러분 갈래가 뭘까요? 연시조. 그치? 여러분 이렇게 딱딱딱딱 세 줄씩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8개의 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에 해당해.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 대부분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표현이 숫자만 들어가는데 얘는 여러분 옆에 제목이 들어가네요. 소제목들이 들어가죠. 그럼 이 소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제 1수 세상이 버린 몸이 여러분 선생님 왜 버라고 읽었냐면 원래 첫 번째 아래하는 뭘로 읽어야 돼요? 아 근데 아로 읽으면 발인 몸이라고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오나 어로 바꿔서 읽으면 되지. 그래서 아로 읽을 수가 없으면 오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바꿔서 모음 바꿔서 읽으면 돼. 그러면 세상이 버린 몸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화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냐면 관직에 나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관직에 나가지 않은 그럼 관직에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 사대부 어디서 살고 있을까? 자기 고향. 맞아. 자기 고향을 향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촌에서 사는 사대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향촌에 사는 사대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버렸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내 쓰임새가 세상에 쓰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표현은 여러분 대부분 내가 관직에 못 나갔거나 아니면 나를 좀 겸손하게 얘들아 관직에 못 나가는 이유는 지가 과거 시험에 못 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좀 겸손하게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주 나오는 여러분 구절이에요. 화자를 얘기할 때 쓰는. 자, 이 사람이 반미랑 의 늙어가니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의는 여러분 무슨 조사지 얘들아? 원래는 관형격 조사잖아. 근데 여러분 관형격 조사는 뒤에 무조건 체언이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늙었다라는 게 체언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용언이 왔으니까 용언으로 해석할게요. 요거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격 조사야. 그러면 의로 얘들아 그대로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의를 발음할 때 얘들아 의 말고 발음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지. 그치. 부사격 조사인 애로 읽어야 돼. 그래서 반니랑에 늙어가니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관형격 조사로 쓰였는지 부사격 조사로 쓰였는지를 가지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관직에 나가지 않은 상태로 얘들아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반니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관직에 나가지 않으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자, 거기에서 바깥일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바깥일이라는 건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속세. 그래서 얘는 여러분 여기 말한 세상인 요 세상 둘 다 속세. 그러면 내가 속세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이거 아래야 읽는 방법대로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는 그치 하는 일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두 번째 왔는데 으로 읽어야지. 무슨 일인고야. 그럼 무슨이니까 얘들아 어떻게 읽으면 돼? 무슨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몰라서 질문했을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알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질문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이미 나왔어. 한니랑. 그래서 선의법을 통해서 자신이 농사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속세는 잘 모르겠고 내가 농사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국성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심은 잘 몰라도 우국이란 말은 알잖아 얘들아.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그치 임금님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농사일을 하면서도 우국성심 여러분 저기 있는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제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교적 가치인 여러분 우국 충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연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한자도 안 써줬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자도 안 써주고 단어에 별표 표시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이게 한자어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세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돼? 풍년을 원해. 맞아. 여러분 한자어가 나오면 한자는 순서를 앞뒤로 바꿔버려. 그러면 대부분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풍년을 원하고 있대요.
여러분 당연히 풍요 원해야겠죠. 왜?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교적 가치 플러스 이 사람은 여러분 나라의 이 풍년, 농사일이 번영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일수에 원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 그럼 원풍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원이 원한다, 풍은 풍년을. 그치? 그래서 풍년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일수의 주제는 내가 일부러 여러분 그냥 같이 해석을 해봤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풍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육수를 한번 가보자. 육수는 여러분 여기 신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얘들아 한자를 안 써주네. 한자 알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 한자를 안 써줬어? 그러면 이 신이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애가 하나 나왔다. 시간적 배경. 새벽. 그런데 새벽에 무슨 표시되어 있냐면 붉은색 글씨 들어가 있지.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내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 들어가고, 자, 이 새벽이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그러면 아침이다. 새벽이 되니까 무슨 소리에 이 사람 화자는 눈을 떴을까요? 집박이 소리. 집박이가 뭘까? 새. 그치, 새야, 새. 그러면 여러분 이 집박이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로 잠이 깬 거야? 청각적 이미지로. 그렇지. 그러면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적인 배경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리 때문에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꾸나.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빨리 일어나 새벽이야 우리 밭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어떻게 읽을까요? 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선생님 그대로 읽은 걸 길었는고라고 했거든. 이거 얘들아 표의주의 방식대로 쓰면 고겠죠. 그러면 얼마나 식물들이 자랐는지 우리 빨리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얘들아 태도는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밤 사이에 이 새싹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걱정은 긍정적 걱정일까 부정적인 걱정일까? 긍정적 걱정. 왜냐면 새싹에 대한 걱정이니까. 그리고 또 얘들아 진짜 새싹이 돋을 때요. 밤에 물 한 번 주고 이슬 한 번 내리면요. 진짜 이다 봄에는 새싹이 이만큼씩 자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면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 설레지. 엄청 설레지. 그러면 걱정과 설렘의 얘들아 이 기운 때문에 우리 얘들아 소풍 가는 날은 눈 빨리 떠지잖아. 수학여행 가면 먼저 눈 빨리 떠지잖아요. 설레니까. 그러면 설레니까 눈이 막 빨리 떠져서 빨리 가서 얘들아 밭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밭일은 여러분 노동이잖아요. 이 노동을 화자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노동을 여러분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뭘 찾아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어미를 한번 찾아보자. 뭐뭐 하거라. 그 다음에 뭐뭐 하자꾸나. 여러분 이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뭐뭐 하거라는 여러분 무슨 형 어미가 쓰인 거예요? 명령.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자꾸나. 여러분 이거는 무슨 형 어미가 쓰인 거예요? 청유. 그렇지. 그러면 명령하고 청유는 여러분 항상 누구를 설정해야만 여러분 이 어미를 쓸 수 있어요? 청자. 그렇지. 그러면 청자인 아이들을 딱 설정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야 근데 밭에 가서 빨리 일하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고만 있을까요? 야 애들한테 시키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청유를 썼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자랑 이러면 자기가 같이 농사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함께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대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들이나 혹은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런 뭘 한다?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어미들을 쓴 거는 여러분 어떤 의도도 있는 거냐면 백성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우리 칠수를 한번 가볼게. 보리밥을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다만 근데 이 밥이 얘들아 사실 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럼 보리밥에 그 다음에 풀로 끓였으면 배추국 같은 거야. 묵국 같은 거란 말이야. 된장국 같은 거. 그런 걸 끓여서 배골른, 여러분 배를 골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배가 어떤 상태? 배고픈, 왜 골다라고 하는 건 배고프다라는 뜻이거든. 배고픈 농부들을 제때 먹이자꾸나. 그러면 밥을 준비해서 얘들아 농민들에게 먹게끔 내가 이걸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치 첫 번째 음절이니까 한 그릇을 여러분 유음화 적용해서 읽을 거야. 올려라. 한 그릇을 올려라. 친히 맛보아서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여러분 되게 소박한 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소박한 음식을 만약에 얘들아 백성들한테 싸구려 음식만 먹였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자기가 직접 맛본 다음에 그게 맛있는지를 확인하고 백성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어떤 이 사람의 태도가 들어가냐면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을 자기도 먼저 맛을 보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태도.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무슨 여러분 어미를 쓰냐면 청유형도 쓰고요. 명령형도 쓰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리고 계속 청자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농사의 가치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칠수는 여러분 시간이 언제가 돼야 될까요? 밥을 먹여야 돼. 점심, 그치? 백성들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점심을 먹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점심이야, 점심. 보기에 얘들아 본문에 시간은 안 나왔지만 점심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런 팔수를 할게요. 서산에 해가 지고. 여러분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6수, 7수, 8수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서산에 해가 지고 풀 끝에 이슬이 난다. 여러분 갑자기 기온차가 생긴가 풀 끝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여러분 이제 밤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호미를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가졌구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달을 등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거야. 달이 떴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거의 밤이 된지도 모르고 계속 노동을 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여러분 밀러라고 했거든. 여러분 옛날에는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두음법칙 적용할게요. 일러 말해서 무엇하리요. 그러면 즐거운 뜻을 내가 더 말해서 뭐 하겠니?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자기는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즐겁다.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태도가 나오죠.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만족감. 너무 얘들아 지금 충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이 하대부는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시키기만 하고 얘들 자기가 감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향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러서 무엇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 질문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그 서리법을 통해서 이들 화자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면 요거 만족감. 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목이 아까 얘들아 여기 제6수 얘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석
석은 뭔지 알겠다. 한자가 안 나왔지만. 저녁 석자. 오는 뭘까? 정오 할 때 오자인데. 정오가 뭐야? 낮. 낮오자 얘들아. 그러면 이 시는 무슨 신자가요? 새벽 신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새벽, 그 다음에 낮, 저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농민들이 매일같이 하는 행동들이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의 하루의 일과를 쭉 제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 시간의 흐름.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어떤 걸 보냐면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33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작품은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 제1수에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은 6수, 8수에서 새벽, 낮, 저녁, 신호석으로 세분화된다. 여러분 지문만 먼저 보지 않고 보기를 먼저 봤으면 지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이 각수에 의해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드러나는데 작품 속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은 자, 여러분 조응이 뭐예요? 조응? 함께 연결된다. 여러분 함께 소통한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가 우리 문학에서 쓰는 어떤 말이랑 똑같은 말이냐면 대응과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연결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연과 인간이 여러분 막 인간이 자연을 막 훼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 그리고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고 하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면 시간의 흐름은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새벽, 낮, 저녁이 나왔으니까. 근데 왜 순환적 구조가 나와야 돼요? 내일 아침 또 오잖아요. 내일 새벽 또 오고 낮 오고 저녁 오고 또 그 다음날 새벽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또 저녁이 오니까 그래서 하루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이거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얘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시상 전개 방식. 자,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는 식구가 특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서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주제 의식을 너무 잘 구현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원 잘 찾았지? 1수 있지? 그 다음에 만족감 어디 있어? 8수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근데 이 식구가 특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여러분 구절, 어절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복적인 배치가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아까 본문에서 여러분 비슷한 구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지문 읽으면서 찾아주시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를 읽지 않고도 문제를 지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기를 먼저 이걸 다 읽고 지문을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얘들아 어때? 지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지문은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 읽어 얘들아. 자, 그러면 문제 32번, 33번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얼른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기억은 밭이고 니은은 농부인데요. 자, 둘 다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면서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속세 난 바깥 일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지. 농사일, 여러분 향촌의 일만 집중하게 만드는 애들이죠. 자, 생명력을 여러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대. 근데 여러분 밭은 여러분 생명력을 회복한다고 봐도 돼. 왜냐면 풀들이 자라니까. 근데 농부들은 여러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복하고 있는 건 여러분 뭐만? 밭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근데 보기에 아까 기원한다는 말 들어봤었잖아. 그 그대로 연결시키고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서 살피는 대상이네. 여러분 정성을 기울이는 거에다가 밭은 알겠지.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달려가서 풀들이 얼마나 자랐나 보잖아. 근데 농부들은 밥을 줘. 맞아. 밥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먹어보면서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3번 맞아요.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면서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근데 여러분 자, 농촌에서 삶의 기반을 이루는 건 맞아. 밭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글은 화자가 자기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정신 수양을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한단 말이야. 자연에서 농사일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자연 친화를 하면서 이들 대부분 몰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절대 되면 안 돼. 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황은 변하는 거 맞아요. 왜? 아침, 그 새벽, 그치, 나 저녁, 낮, 저녁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중간에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 전체에는 상황을 적응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맞지만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본받고자 하는 대상들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 자, 그러면 31번은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여러분 12, 13 쪽으로 가서 현대시와 얘들아 고전 수필의 복합갈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나 미안해, 33번 해야 된다. 33번 해야 된다. 33번 봐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육수에서는 새벽이 밝자 소리를 내며 지저귀는 집박이와 팔수에서 서산해지는 자연물의 모습이 특정 시간에 도래, 여러분 도래가 무슨 뜻이야?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녁이 시작되고 새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대응시킨대요. 근데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서 조응. 그치, 이럴 때 조응이란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시간하고 자연물이 연결이 되고 있지. 그걸 조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를 이제 하다 보면 몇 번째 계속 나오겠지만 집박이가 얘들아 대부분 뭘 나타내주는 애냐면 얘가 우리나라에 얘들아 한 3월, 4월쯤에 와요. 그래서 3월, 4월에 산란기를 거치면서 얘들아 계속 울어. 그럼 얘네들이 울 때쯤이면 농민들이 얘들아 옛날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모내기 할 때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러면 여러분 집박이가 울 때쯤이면 이게 봄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농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새야. 그래서 얘가 봄이랑 농사가 여러분 시작됨을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뻐꾸기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여러분 뻐꾸기나 집박이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막 울잖아요. 그럼 이건 농사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칠수의 보리밥과 풀로 끓인 국은 제때 맞춰서 친히 맛보아보는 부분에서 낮에 점심을 먹으며 한가롭게 얘들아 이제 밥을 먹는 농가의 일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팔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여러분 이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기를 동일시를 한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동일시를 하는 대상을 등지고 가요? 만약에 얘들아 내가 동일시를 하거나 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동일시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동일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달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던지 저 달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지. 등지고 가는데 안 보는데 얘들아 어떻게 동일시가 돼?
알겠죠? 그래서 행위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예칭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팔수에서 저녁에 풀 끝에 난 이슬은 밤 사이에 이슬이랑 연결이 돼. 왜냐면 밤 사이에 이슬이 얘들아 어디까지 생길 거니까 아침 이슬까지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되면서 자연의 순환과 얘들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두 이슬이라고 하는 대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는 거지. 1수와 8수의 종장 첫 부분에 이중의라고 하는 단어와 우국성실, 즐거운 뜻에 이 글의 주제가 너무 잘 드러나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들아 그 보기에서 이런 반복적인 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 그 답은 1번, 미안해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이제 12, 13 쪽에 있는 여러분 작품을 볼 건데 여러분 현대시를 먼저 보기 전에요. 선생님이 이제 수필을 선생님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크게 없어.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여러분 수필들은요. 최근 여러분 한 3년 사이에 난도가 너무 확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 수필하고 고전 수필이 있으면 여러분 현대 수필은 우리가 말 뜻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전 수필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졌던 수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문 수필들은 대부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의미가 너무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전 수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도를 올릴 때 고전 수필을 넣으면 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전 수필은 물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구조를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 글의 짜임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구성을 가질 거냐면 고전 수필의 종류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기, 설이거든요. 수제기, 여러분 여기 나온 지지헌기, 이옥설, 아니면 여러분 뭐 슬견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게 얘들아 설과 기로 끝나는 아이들이 대표적인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 기와 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구성을 띠는 경우가 제일 많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해서 한 사람이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 생각, 통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러분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무조건적인 구성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얘들아 구성은 여러분 A, B 두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여러분 주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이제 부수적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보조적 인물이 등장을 하고 중심적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조적 인물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통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통념을 통해서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질문을 해.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문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자, 근데 중심적 인물은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줄 거잖아. 새로운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에서 여러분은 답변을 잘 해석해야 돼. 물론 어렵긴 해도 답변하는 부분만 잘 해석해도 이 글의 주제를 찾아내기가 수월한 거지. 그래서 대부분 기와설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의 얘들아 작가를 좀 볼 건데요. 이규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러면 그 고전 이제 우리가 문학사랑 문학 작품을 이제 선생님이 1월달부터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대부분 선생님이 이제 작가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들이 이러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또 내보는 싶어. 이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러면 수능도 그렇고. 근데 이미 얘들아 수능에 5번, 6번 나왔던 지문들을 굳이 여러분 또 낼까요? 요즘은 잘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작가의 낯선 지문을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수능 트렌드는 여러분이 아는 작가의 낯선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특성들을 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규보의 작품은 여러분 1학년 때 지금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교과서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그 한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한시, 이옥설, 지금 여기 있는 지지연기 이런 작품들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고려 때 사람이에요. 자, 고려 시대에 얘들아 이 사람은 무신 정권기에 있었던 사람이야. 자, 그러면 무신 정권기에서 이 사람은 이런 관직에 나가긴 했는데, 이 관직을 했던 게 무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문신이에요. 문신. 그러면 무신 정권 때 문신들이 얘들아 길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이규보가 진짜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천재여서 글을 쓰든 여러분 책을 남기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왜 이 고려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지? 얘네들 때문인데, 근데 얘네들이 힘이 지금 너무 권력이 세니까 얘네들한테라도 빌붙어서 내가 세상을 좀 개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규보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왜 유명하냐면, 집에 석가래를 얘들아 고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집에 석가래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고쳤어야 되고 나라도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은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이규보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던 당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규보랑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 문학작품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임춘이에요. 자, 이 사람은 무슨 작품을 쓰냐면 여러분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든지 여러분 국순전 같은 작품들을 쓰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이제 문학교과서에서 배울 거야. 문학작품 할 때 배울 거야. 가전체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고려시대에만 유행했던 갈래거든요. 근데 임춘은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관직에 나가지 않았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아 이놈의 무신들 진짜 나라 다 말아먹네, 이런 더러운 꼴을 볼 바에는 나는 숨어 살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이 꼬라지를 볼 바에는 은거하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규보는 이 꼬라지를 보더라도 개혁하자, 그 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지지연기를 읽을 때 좀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사람의 특징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임춘의 공방전이 나오면 여러분 보기에 이규보를 넣어서 비교를 하는 문제를 내세요. 이규보가 나오면 여러분 이 임춘이랑 비교해서 여러분 지문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규보의 얘들아 그 지지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는 여러분 이게 갈래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지지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뜻이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헌자가 집 헌자야, 집. 그러면 우리 옛날 사대부들은 집에다가도 이름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도산 12곡을 쓴 여러분 이황도 태계라고 한 그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 집의 이름들을 다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호제기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제 배울 건데, 그거는 이제 정약용이 쓴 글인데, 정약용의 형이 집 이름이 수호제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제도 집제자를 쓴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멈출 때를 아는 집이라는 뜻이야. 멈출 수 있는 곳을 알아서 멈추는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집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담아서 집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신념을 갖고 생활을 하냐면,
멈출 때를 아는 삶. 내가 정확하게 멈춤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이 자기 신념인 거야. 예를 들면 또 수제기라고 했을 때 그 수제의 수호는 나를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약용의 형은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좀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해석한 게 선생님이랑 해석한 게 맞는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거거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지문을 쭉 읽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내용하고 내가 얘기한 게 맞는지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를 읽을 거야. 다 얼른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다 읽었어? 읽긴 다 읽었지?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지금 아까 보조적 인물하고 중심적 인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조적 인물, 중심적 인물 나왔죠. 근데 보조적 인물은 대부분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중심적 인물은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통념하고 새로운 생각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표현법을 쓸 수밖에 없냐면 대조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대조를 잘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호랑이나 여러분 폴범이나 고란이나 사슴이나 교룡은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느, 못, 굴.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얘네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사는 게 그들의 본성이니까. 그치? 그게 태어난 방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규보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성시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 통념은 여러분 우리가 성시는 너무 복잡하잖아. 맨날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고 얘들아 거긴 속세잖아 속세. 우리는 대부분 속세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은거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 산림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 그러면 통념은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산림이나 어떤 궁곡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동물들은 여러분 위에 나왔듯이 늪이나 못이나 굴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반대로 보면 통념에서는 인간이 얘들아 만약에 성시에서 살잖아. 사람이 너무 속세에서 살고 있으면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동물들이 만약에 얘들아 성시에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이 성시에 오면 얘들아 도성 한 바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모든 군인들이 다 어떻게 할 거야? 활 쏘고 총 쏘고 얘네 다 죽일 거란 말이야. 죽을 수 있으니까 성시에서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곳을 멈춰야 되는 건 이게 멈출 수 있는 곳을 멈추는 지지를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규보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산림하고 여러분 궁곡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성시에서 살아야 하고 동물들은 여러분 늪이나 여러분 못이나 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건 이건 공통점이야.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산림이나 여러분 궁곡에 여기에 있는 늪이나 못이나 굴 같은 곳에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독충한테 물릴 수도 있고요. 뱀한테 물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왜냐면 이곳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이 얘들아 어디에 오는 거는 성시에 오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뭘 못한 거예요? 지지를 못한 거고 이게 바로 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만 찾으면 안 되죠. 왜? 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중요한 거잖아. 자, 이규보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요걸 한번 보자. 우리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볼게. 맨 마지막 문단에 또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니 얘들아? 그 부분을 보시면 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는 걸 꾀하는 것. 즉 여러분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사람 물건 뺏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다는 거는 생활하다라는 뜻이야. 생활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들은 여러분 서로 해하고 꾀하고 맨날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쌈박질하고 사람 죽이고 왜 물건 빼앗고 하냐면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다투지만 않으면 여러분 성시에서도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해서 이익을 다투지 않으면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내 상자를 훔쳐가는 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상자에 뭘 갖고 있는 거야? 이익을 탐했지. 근데 나는 내 상자가 아까워서 그 사람을 얘들아 뭐 하는 거예요?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 이때 이걸 조심해야 돼. 피하고 나는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 얘들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버리면 그럼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상자라고 하는 이익을 뭐 했기 때문이요? 포기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면 사람이 성시에서 생활하는 건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곳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데 왜 해칠 사람이 있겠니?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자 이규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 성시는 성시에서 뭐만 없으면 이익 다툼만 없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면 어디를 다시 한번 보냐면 이익 다툼 없으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봐봐봐.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나는 세상에 있어서 내가 거만스러워서 남들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가 붉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선지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무조건 물어볼 건데 우리 문장은 여러분 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어디를 봐야 돼? 앞뒤를 같이 봐야 되잖아. 자기 자신이 왜 얘들아 남들과 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왜 거만스럽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라는 건 사람들의 손길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맛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내 주체적인 삶. 내가 내 본성대로 사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동물들은 늑과 모과 굴에서 사는 게 왜 지지냐면 얘네들이 여기에 사는 게 왜 지지냐면 얘네들이 살고 있는 본성이 잘 맞는 곳이거든요. 왜? 호랑이 사냥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냥하려면 여러분 성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늪이나 못이나 굴에서 살아야 얘들아 사냥하면서 잘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막 얘들아 사슴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것보다 숲이 더 안전해. 왜? 숲에선 여러분 숨어서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 본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인간도 여러분 보세요. 인간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산림이나 궁곡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 나는 자연인이다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이제 막 산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산에서 모든 음식을 혼자 해먹고 모든 여러분 옷도 스스로 만들어서 입고 그래요? 나는 자연인에 나오는 사람들 얘들아 마트 가. 얘들아 마트 가서 음식 사와. 대신 그냥 어디서만 사는 거야?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야.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성대로 살려면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랑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과 어울려서 살려면 성시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시는 너무 복잡하고 싸움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툼만 없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글의 주제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된다?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 멈춰 서는 게 바로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지지예요. 이게 지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성시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대로 여러분 그래서 관직에도 나가고 그러면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추는 어떻게 살았어요? 산림과 궁곡의 은거에서 살았거든. 이 작품 임춘 까는 거야. 임춘을 까는 거야. 근데 임춘은 또 공방전에서 아니 어떻게 빌붙으면서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기고 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둘 다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 당시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었는데 사대부들이 그 방식에서 이규보는 이게 멈추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다만 무신들처럼 명리를 추구하면서 자기는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현대시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해보자. 얘들아 우선은 그러면 여러분 현대시를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청산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아까 지지연도 여러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산도 제목으로 보면 청산이 들어갔거든. 공간. 비슷한 공간을 설명하는 거야.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쓰고 있냐면 번호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번호법은 누굴 설정할 거냐면 청자를 설정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청자만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번호법만 쓰는 게 아니지.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의인법도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트야. 그냥 다 같이 요렇게
그래서 도노법, 의인법, 청사설정. 자,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근데 철철철 흐른다라고 하는 건 되게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이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산이 물처럼 흘러가지? 이건 문학적 용어거든? 문학적 용어는 여러분 일상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산의 모습을 물이 흘러가는 모습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보조관념이잖아. 그러면 이 보조관념을 원관념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어떤 산의 모습이 물처럼 흘러가는 걸로 표현하는 걸까? 산이 한라산처럼 산이 하나만 이렇게 우뚝 있는 게 아니잖아. 육지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다 어때? 산맥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산이 산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철철철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산맥이지. 산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원관념은 여러분 뭐냐면 쭉 얘들아 뻗어 있는 산맥의 모습을 물 흐르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이 산이 아주 얘들아 푸르른 산인가 봐요. 그래서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이 우거진 이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산마루에다 푸른 빛이 쫙 돋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늘에 해가 이렇게 떠 있어서 햇빛이 쫙 비치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면서 배경을 묘짝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둥둥 산을 넘어서 흰 구름 건너 자리 씻기는 하늘. 그럼 여러분 흰 구름이 건넌 자리가 씻기는 하늘이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이것도 문학적 용어를 우리가 일상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이 구름이 얘들아 어떻게 됐다고? 씻겨 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해석해도 구름 한 점 없는 모습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이 하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경 너무 예쁘지 않아 얘들아? 이런 푸른 산에 푸른 하늘에 얘들아 햇빛이 쫙 비치고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배경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슴이 안 와요. 이 아름다운 산에. 여러분 바람도 불지 않아요. 너머골의 골짜기에 울어서 오는 뻐꾸기는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은 완벽해요. 배경은 여러분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배경에 살아간 여러분 생명체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이 상황은 여러분 긍정적인 상황일까요? 부정적 상황일까요? 부정적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어나 갈게. 산하, 푸른 산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무슨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후각, 그치? 자, 나는 가슴이 울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울게 된대. 근데 여러분 아까 누구도 울고 있었어? 뻐꾸기도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랑 뻐꾸기는 여러분 감정이 이입됐다라고 해도 되고 아까 얘들아 우리 배웠던 개념을 써봐. 조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야. 나도 울고 뻐꾸기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산은 너무 아름다운데 누가 오지 않아서 사슴과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바람이 올지 않아서 울고 있는 거야. 자,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그럼 여러분 이 산에 물소리가 들려요. 이런 무슨 이미지가 들어 쓰는 거예요? 청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근데 여러분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에 내가 뭐하고 있어? 또 눈물이 나. 그러면 여기서 또 내 마음과 누가 일치해? 냇물의 소리가 또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소리랑 내 마음이 또 일치해. 얘도 그러면 감정이입이나 조음, 동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여러분 아득히 가버린 것처럼 멀어진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과
어쩌면 만나도질 버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는지 나왔어 얘들아. 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너무 얘들아 조건이 완벽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들아 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여러분 지금 하늘도 얘들아 내가 원하는 하늘이 왔어 얘들아? 아니지. 보고 싶은 하늘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하늘이 저기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는 믿지만 버리고 온 사람이 내 옆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바라는 긍정적인 대상의 부재 하늘이나 버리고 온 사람의 부재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이 부재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서가 나오는 거냐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년 갈게요. 티끌 부는 세상에도 근데 여러분 티끌이 뭐야 얘들아? 티끌? 눈에 티끌이 들어갔대. 먼지 아주 작은 먼지. 그러면 여러분 얘가 먼지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선생님 한번 한 적 있는데 고전 시가에서 먼지 진짜를 쓰면 여러분 요거 혹시 무슨 뜻으로 썼는지 혹시 기억나요? 고전 시가에서 먼지 진짜 속세 맞아 속세요 속세. 티끌 부는 세상은 속세처럼 더러운 곳. 그러면 티끌 부는 세상은 속세. 이런 더러운 속세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벌레 같대. 그럼 지금 상황이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 여기에도 눈이 맑고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내 사람을 여러분 지금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나왔던 부재의 상황인 거죠.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버리고 온 나의 사람. 그러면 자 여러분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언제 혼자 울고 있다 얘들아? 밤에 새벽에. 그러면 밤과 새벽에 울고 있으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눈물이 나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이건 긍정적 시간일까 부정적 시간일까? 부정적인 시간이야. 부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단어들이 들어가죠. 자 달이 가고 밤이 간대.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에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밤이란 말이야. 부정적인 시어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다 가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긍정적 상황이 되죠.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도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눈물도 가고 언제가 되냐면 아침이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밤이나 새벽녘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반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반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도 혹은 대비. 이게 되죠.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줄 버리고 온 사람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지금 버리고 온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총총총 오는 게 어떤 식으로 오는 거예요? 느긋하게 천천히 오는 걸 총총총이라고 해요. 여러분 총총총 어떻게요? 이렇게 장걸음으로 계속 뛰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 상징어는 버리고 온 사람이 얘들아 빨리 오려고 하는 걸까 천천히 오려고 하는 거야? 빨리. 그렇지. 빨리 오려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그 버리고 온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리고 온 사람도 어떻게든 빨리 뛰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언제가 되길? 아침이 되길. 긍정적인 시간이 도래하길. 자,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여러분 아직도 근데 버리고 온 사람이 온 게 아니니까 아직도 뻐꾸기는 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죠. 그러면 이게 현재. 그러면 현재는 긍정 부정.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올 때는 여러분 미래잖아. 미래는 긍정 부정. 긍정.
자,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나는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나는 너만 그리노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서 살고 있다고 했냐면 여러분 아까 맨 위에서 티끌 보는 세상과 벌레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면 다 세속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어려서 흘려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처럼 얘들아 막 소리치면서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얘들아 지금 이 사람들 속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 티끌 보는 세상, 여러분 티끌 보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뭐에다 비유를 했냐면 물결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물결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거칠고 얘들아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거칠게 흘러가는 물이고 근데 깨끗하게 흘러갈까? 아니겠지. 더럽게 흘러가. 왜냐면 여러분 우리 그 강물의 원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시작되는 제일 첫 시점. 거기서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한강 그렇게 큰데 여러분 한강 맨 처음에 원류가 이렇게 물이 흘러요. 물이 방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조그만 샘부터 시작하거든요. 또 소양강 원류가 있거든요. 거기 아주 조그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모여서 한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물은 깨끗할까 아니면 더러울까? 엄청 깨끗하겠지. 근데 그 물이 얘들아 모이고 얘들아 이제 바다 쪽으로 가까워지면 얘네들이 얘들아 점점 여러분 탕류가 돼요. 더러워져요. 흙과 먼지가 막 섞여요. 그리고 일단 물살이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흘렀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모이면서 얘들아 물살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막 얘들아 막 휘몰이치면서 얘들아 내려가요. 근데 요즘은 다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걸 탕류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거침없는 사람들 맨날 치고받고 욕심부리면서 속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에다 비유를 한 거냐면 물결, 즉 탕류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더럽고 거침없고 그다음 거센 물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도 나는 누구만 그리워한다? 버리고 온 사람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여러분 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작가가 지금 누구냐면 박도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가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박도진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여러분 파를 조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얘들아 가입한 파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총무파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학사를 이제 배울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학사는 여러분 20년대부터 시작을 해요. 현대시는. 그러면 20년대부터 여러분 대부분 작가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파를 조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술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미술 예술가들을 무슨 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수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문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파를 조제하는데 이 청루파는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가요. 박도진, 박목월, 조지현.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문학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울 건데 1학년 때는 여러분 사실은 작품의 전체적인 개관들을 배우니까 한 작가들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런 걸 배우면 사실 이제 작품에도 교과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비슷한 속성을 가져. 대부분 여러분 청록이 푸른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직후 여러분 50년대까지 작품을 썼던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 그 다음에 1950년대 여러분 전후시. 그래서 여러분 전후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전쟁 이후의 문학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다루거나 아니면 광복을 다루거나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는 작가예요.
근데 이들은 시대 상황을 대놓고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역사적인 걸 자연과 그치 자연이랑 버무려서 같이 써요. 그러면 이 청산도도요 여러분 반영문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냥 내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조건은 다 만족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 작품을 만약에 반영문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여러분 시대를 두 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일제강점기나 광복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 내가 바라는 그 보리 고운 사람 있잖아. 그 보리 고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광복. 맞아. 그러면 자 내가 광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다 만들어 놨는데 광복만 오지 않아서 내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광복 직후로 만약에 보면요 우리가 광복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광복 직후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워서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안정기에 돌입을 하게 됐어요? 혼란기를 겪게 됐어요? 혼란기였죠. 왜? 남과 북이 나뉘었죠. 그게 얘들아 미국과 소련이 들어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됐죠. 우린 또다시 얘들아 다른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는 상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좌파 우파 나뉘어서 얘들아 이 2년간의 갈등이 완전 극에 달았던 시기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 청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인플레이션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복도 했어. 청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 그렇지만 여러분 뭐가 안 왔냐면 우리나라의 평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정이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합 왜냐면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진정한 여러분 광복 이게 안 온 것을 여러분 버리고 온 사람이라고 해석하면서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되지. 선생님이 쓴 진정한 광복은 여러분 다른 여러분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세에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자주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걸 진정한 광복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박두진의 작품이 만약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선 자연적으로 접근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시대적인 상황을 대놓고 얘기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육사 같은 경우는 시대적 상황을 대놓고 얘기하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연으로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작품을 시대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영도의 작품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기형도라고 하는 작가도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작가는 여러분 아까 박도진처럼 어떤 주제를 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980년대에 작품을 썼던 작가다 보니까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80년대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냐면 독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작가가 약간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집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작품을 쓰기도 하고요.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되게 주제가 다양해요. 그래서 주제로 한정하진 않을 거고 시대만 한정을 할게요. 그러면 80년대라고 하는 여러분 시대를 딱 한정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작가가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독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뭐 작품명을 기억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울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 대부분 다 파수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파수꾼의 얘들아 그게 독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작품이랑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으로 내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영도의 홀린 사람이에요. 그럼 그 홀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바로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영도의 작가는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윤동주의 작품을 1학년 때 자화상 같은 작품을 배웠던 친구들이 있어. 근데 2학년 때는 여러분 모든 교과서에 어떤 작품이 들어가냐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윤동주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얘들아 대부분 성찰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찰과 관련된 시의 외부 지문으로 이 작가의 질투는 나의 힘을 내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작품은 내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숲으로 된 벽, 숲으로 된 성벽. 여러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제를 뭘로 잡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 1년. 자, 저녁 노을이 지면 여러분 시간적 배경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학적 용어가 나왔거든요. 이 두 번째 행위 문학적 용어를 여러분 무슨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일상 언어로 바꾸셔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저녁에 신들이 살고 있는 상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볼 수 없고 만약에 얘들아 있다고 하더라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신들의 상점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문학적 용어를 여러분 일상 언어로 바꿀 건데 시간이 저녁이고 불이 켜진다라고 하는 거에 착안을 하면 여러분 신들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일상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신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늘. 그러면 하늘에 저녁에 불이 켜진대요. 별. 맞아.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저녁에서 근데 여러분 저녁도 완전 초저녁이 아니라 저녁 노을이 지고 있거든? 노을이 지니까 저녁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밤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때 별이 하나 둘씩 뜨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상점에 불이 켜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간적 배경과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일상언어로 바꿔야 이걸 현대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죠. 아까 얘들아 우리 정갑팔국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작은 당나귀가 함께 성안,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이나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다 얘들아 뭘로 되어 있냐면 나무로 아주 울창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 원래 성벽은 여러분 돌로 쌓잖아요. 근데 이 성은 나무로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얘들아 이렇게 이제 성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성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애는 4명밖에 없네. 4개의 존재들밖에 없네. 그 대상 4개가 누구예요? 구름, 공기, 또 농부, 작은 당나귀. 그러면 농부, 작은 당나귀, 구름, 공기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의 얘들아 공통점은 여러분 뭔가 특별한 애들이에요. 되게 평범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공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시끄러운 애들이 아니라 좀 조용한 애들이고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성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아름답고 신비롭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도 어떤 존재들이어야 돼?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상들인 거야. 그러면 농부와 작은 당나귀들은 평범하면서도 얘들아 근데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좀 추상적이지만 이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봐볼게. 그 다음 연을 가자. 자, 2번째 연.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
숲을 찾아가서 몇 개의 큰 나무를 잘라내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인이 와서 이러면 이렇게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길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무를 베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곳에는 점점점점점 여러분 이게 무슨 편법이야? 생략법을 쓰지. 그러면 생략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략법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운을 형성하는 거야. 왜 여운을 형성하냐면 뒤에 반전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가 본 건 쓰러진 나무들 뿐이었고 잠시 후는 그는 이런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공터를 빠져나왔대요.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 작은 당나들과 역시.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상인은 못 들어갔다는 뜻인 거네. 여러분 상인의 눈에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에 들어가고는 싶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못 들어갔네요. 농부는 들어갔는데 작은 당나귀는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상인과 그러면 여러분 이 예쁜 애들 있지? 이 애들 아까 우리 동그라미 4개 표시했던 애들 얘랑 상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상인은 여러분 자기가 성 안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성벽을 다 베어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상인은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저 농부들이나 공기나 구름은 여러분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대조가 딱 되면서 아, 이 성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평범하면서도 욕심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러면 나무를 베고 이기적인 인간의 어떤 이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너무 산업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 환경, 그렇지 환경오염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반영문적 관점을 이 작품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영도의 작가는 여러분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얘들아 어떤 시대에 딱 하나만 갖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 여러분 문제를 몇 번을 한번 풀어볼 거냐면 여러분 36번하고 38번 두 개를 풀어볼게.
36번 한번 볼게. 36번에 얘들아 나무들하고 상자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정답률이랑 오답률을 하나 쓸게요. 자, 여러분 1번은 31.2%, 7.8%, 23.2%, 22.8%, 15% 이렇게 친구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2 친구들이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답을 골랐어요. 여러분 지금 2번하고 5번을 좀 빼면 여러분 사실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좀 골고루 다 답을 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아. 왜 헷갈리냐면 지지영기랑 그 다음에 여러분 기영도의 작품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선지도 좀 헷갈려 얘들아.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시면 그는 기억, 즉 나무들을 목적 추구에 방해되는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상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방해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목적이 있니? 성으로 들어가. 맞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욕심이 가득했으니까 아마 못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다 배워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거는 할 때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니은은 여러분 상자인데 상자를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 이러면 내 상자가 누가 훔쳐가도 뭐 한다고 했어요? 피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두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분 그런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죠. 답 1번이에요.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오답률이 얘들아 지금 68.8%가 나와서 사실은 오답률이 얘들아 60%대 70%대가 나오는 건 여러분 거의 준킬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야. 그럼 이런 선택지들을 잘 분석해야 돼. 아, 이렇게 또 꼬여서 나올 수 있구나. 자, 그럼 2번 봐봐. 그는 여러분 나무들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지 않아요. 왜? 관찰하는 시선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자, 나는 니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 건 맞아요. 왜? 자기는 여러분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앞부분이 틀렸고 뒤에 틀린 거 맞는 거지. 자, 기억은 그가 상생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라 이미 포기하는 계기가 아니라 포기를 했으니까 배워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끼리 뭘 안 하는 이익 다툼을 안 하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그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는 게 맞아요. 문제 해결 과정이 뭐예요?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희생된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나무는 이건 말이 맞고, 자, 니은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문제되는 게 있어요? 나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실마리는 사람들이 얘들아 성시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론을 설명한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성시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시에서 살아도 여러분 이익 다툼을 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부한테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얘들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얘들아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실마리를 제공하는 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고 나의 문제 해결량은 상관없어. 왜?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5번. 나 그의 내적 갈등, 이런 내적 갈등이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면 화자는 따로 있고 얘들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이거 아니지? X지. X. 그다음 니은은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해소해 줄 수 있는 애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적절하지 않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8번도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를 건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오답률을 얘기하면 얘가 얘들아 57.7%의 친구들이 틀렸어. 이거는 정답보다 틀린 오답률. 그러면 정답률이 여러분 한 42%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럼 뭐가 정답인지 한번 살펴보자. 지지는 멈출 때를 아는 것이라는 뜻이잖아. 어찌 해칠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주제가 뭐야? 뭐대로 살자? 본성대로 살자. 그치? 태도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태도하고 상황이 합쳐져야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태도는 여러분 누굴 만들 수가 있냐면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면 도전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제랑 여러분 이 말이 어긋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본성. 여러분 주제 그냥 바로 나오지? 그래서 답은 2번 돼야 돼. 자, 여러분 3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나타낸대. 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 통념을 반박하면서 자기 이론을 제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 여러분 4번.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서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거의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었고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 자신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적절하게 그치지 못한 반성이 아니라 나는 내 본성대로 지금 살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분 떳떳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떳떳함을 드러내는 거지 반성하는 게 아니다. 자, 사람들 호랑이 표범 고라니 사슴 교론과 관련돼서 그들이 모두 그쳐야 할 곳에 그칠 수 있도록 글쓴이가 얘들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글쓴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바로 이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던 거야.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봤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풀었지만 만약에 얘들아 이 본성에 대한 내용을 잘 찾지 못했더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해. 그래서 원래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주제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알려줄 건데 뭘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제 기문학 지문을 들어갈 건데 그 고2 모의고사에 나올 이제 어려운 지문이 여러분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6쪽에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지문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6쪽에 있는 여러분 그 비문학 지문부터 해서 뒤에 얘들아 선생님이랑 문학 작품들 쭉 봤잖아 얘들아. 15쪽까지 이게 숙제고요. 이게 숙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지금 나눠준 거는 여러분 뒤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이 얘들아 그 고전소설이 현대소설은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오답률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낯설어도 쉽게 이해하면서 문제 푸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전소설은 애들이 항상 오답률에 들어가. 여러분 연계교재에 있어도 배웠던 것도 애들이 오답률에. 그래서 원래 수능에서도 정을선전이 나왔는데 수능 특강이 연계된 지문이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다 얘들아 이것들 다 틀려서 왔어 얘들아. 그 수능에서 얘들아 틀려서 오는 애들이 있어서 고전소설이 왜 어려울까 생각하면 선생님들은 구성이 딱 보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든 얘들아 현대소설보다 얘가 더 쉽다고 얘기하실 거야. 근데 친구들은 이러면 말투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인물관계도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고전소설이랑 비문학이랑 좀 섞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문들을 좀 줄게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이면 더 할 건데 여러분 여기에 얘들아 그 징세비테로게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를 선생님 좀 섞어놨어요. 읽으시고 뒤에 여러분 여기 보기 이렇게 있지 얘들아. 여기에다가 인물관계도를 한번 그려봐. 여러분 여기 나온 인물들 다 써서 한번 그려봐.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에 얘들아 선생님 문제 만들어놨거든. 채워봐.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답을 다음 주에 비교해보면 글을 이해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단어를 몰라서 놓친 건지 이해를 못해서 놓친 건지 빨리 읽어서 놓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것까지 하나 더 해올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